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접착제, 채호기. 어떤 생각은 도저히 떨어질 것 같지 않다. 생각은 귀 같다. 가끔 거울을 볼 때 낯설은 이물 같은, 그러니까 얼굴과 뗄 수 없이 한 덩어리인 귀. 어떤 생각은 빠르고 귀찮은 애완동물인데 어떤 생각은 갯바위에 붙은 따개비. 머리에서 꼼짝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나와 생각을 단단하게 붙이는 접착제는 뭘까? 생각하면 생각은 점점 커지고 무거워질 뿐 생각은 내 몸과 딱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 생각은 생각을 먹고 자라고 어떤 생각은 제자리에 붙어서도 수천 리를 갔다 온다. 하지만 끝까지 생각은 꼼짝 않고 붙어 있다. 생각은 혹이나 티눈 같아서 내 몸 같지만 내 몸이 아니다. 어떤 생각은 어떤 생각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접착제다. 채호기 시인의 접착제 앞부분인데요. 이 시처럼 생각 중에는 마치 초강력 울트라 파워 강력 본드로 딱 붙여놓은 것처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 집착과 미련이라는 접착제로 붙여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기억이라는 건 기억하지 않아도 좋은 게 많잖아요. 버려야 더 많은 걸 담을 수 있으니 잊어버려야 할 것들은 훌훌 털어버리는 것도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전성태 작가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전성태 작가는 1969년생이고요.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문단에 나온 건 1994년 실천문학 신인상에 단편 당몰이를 발표하면서 등단했고요. 신동엽 창작상과 대산 창작기금을 받았습니다. 이 소설집으로 매향, 국경을 넘는 일, 여자 이발사, 늑대 등이 있습니다. 사회성 짙은 작품과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많이 발표했고요. 또 분단과 통일에도 관심을 보이는 작가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전성태 작가의 이미테이션입니다. 이미테이션, 전성태. 우리 학원은 미국 로컬 스쿨을 그대로 옮겨놓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 혜민이 어머님 소개로 오셨다니까 이미 다 들으셨겠지만 원어민 강사가 거의 맨투맨으로 지도를 하고 또 교재는 리딩 스트리트를 쓰는데 미국 애들이 배우는 교과서예요. 마침 선생님이 오셨네. 게리가 택배기사를 안내해 상담실로 들어섰을 때 원장이 여자아이와 어머니를 세워두고 말했다. 사흘 만에 나타난 원장은 크고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 없다. 기어이 수술을 받은 모양이다. 게리는 택배기사에게 손짓으로 박스 놓을 자리를 알려주고 여자들 쪽으로 다가섰다.
게리 존슨 선생님이세요. 안녕. What grade are you in? 어머, 얘 좀 봐. 왜 숨고 그래? 너 영어 잘 알잖아. 대답해. 2학년이에요 하고. 처음엔 다 그래요. 그래서 영어는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원장은 게리를 향해 입술을 실룩인다. 학부형한테도 인사하라는 신호다. 그녀가 웃으면서 입을 실룩거릴 때 안면이 얼마나 밉상으로 일그러지는지 그녀는 잘 모를 것이다. 게리는 학부모에게도 눈인사를 보낸다. 여자는 자석에 끌리듯 쑥스럽게 고개를 숙이는데 사람을 훑어보는 시선만은 깐깐하다. 사진보다 훨씬 나아요. 스페인 계신가 보다. 어머나, 우리 어머니 눈썹이가 있으시다. 게리 선생님은 외할머니가 라틴 계세요. 아버지가 교포 2세고요. 맞죠? 네, 맞아요. 저 원장님, 영어 수업은 주 3일이라고 하셨죠? 네, 리딩은 2번이고 추가로 사이언스나 소셜 과목을 2시간씩 프리로 지원하고 있어요. 실습하고 발표 위주죠. 이르다고들 걱정하시지만 용어만이라도 귀에 익혀두면 뒤에 확실히 효과를 보더라고요. 조기 유학 보낸 학부형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고. 네. 참, 그리고 앞으로 학교에서도 과학이나 사회 과목은 영어로 수업을 한다잖아요. 글로벌 교육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선행학습을 시킨다 생각하시면 아깝지 않을 거예요. 원장은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대신 학원을 맡았을 때 날마다 울면서 학원과 병원과 집을 오갔다고 했다. 학원에서 원장의 배역은 잔심부름이나 하는 미애보다 훨씬 단선적이고 단조롭다. 미애는 잔소리로 휘어잡고 강사들에게 끊임없이 눈치를 줘서 긴장시키고 아이들과 학부형을 살살거려서 묶어놓는다. 이 3가지 캐릭터를 뭉쳐놓은 게 원장이다. 게리는 원장에게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보인 적은 없지만 원장만은 속속들이 알고 있으리란 생각이 들곤 한다. 어머니,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왜 그러세요? 제가 급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나가봐야 하거든요. 참, 오늘 마침 잘 오셨다. 다음 주 금요일에 할로윈 파리가 있거든요. 오늘 아예 레벨 테스트 받고 가시면 되겠네. 미애 선생, 등록카드 갖고 들어오세요. 네.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어머니. 네, 원장님. 네. 원장이 퇴장하고 미애가 등록카드와 테스트 용지를 들고 들어섰다. 학부모가 등록카드를 작성하는 동안 미애는 게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인다. 글쎄 원장, 쌍꺼풀 잡고 주름 제거한 거 있죠? 그래도 지난 몇 주 동안 미애는 원장에게 관대했다. 원장이 구입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핸드백을 미애에게 하루아침에 덜컥 안긴 것이다. 원장이 처음 그 백을 갖고 출근했을 때 게리는 깜짝 놀랐다. 굿모닝.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원장님. 가방 새로 사셨나봐요. 비싸겠어. 왜 그래요, 게리 선생님? 뭐 놀랄만도 할 거야. 좀 좋거든. 하여튼 명품은 다들 알아보나 봐. 핸드백은 프랑스 브랜드 란셀의 붉은색 드로우 스트링백이었다.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로 유명해진 아이템이었는데 게리는 일명 그 기미의 백 이미테이션을 수십 개나 보따리 아줌마를 통해 짝퉁 시장에 돌리고 있던 때였다. 게리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뜨끔했다. 그러나 원장 백이 오리지널인지 이미테이션인지는 그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생 학부형이 똑같은 백을 들고 학원에 나타났다. 그리고 이튿날 미애가 그 백을 들고 거울이 있는 화장실로 들락날락했다. 게리 아저씨? 이 가방 나한테 어울리죠? 원장이 줬어. 돈이 썩어나가는 사람을 모시고 사니까 이런 날도 오네. 하기는 뭐 내가 지한테 이런 것 좀 받을 만큼은 했지.
그리고 지가 이거를 소화해내기나 해? 미애는 미국이나 호주로 유학 가는 게 꿈이다. 제 말로는 이 지방의 시시한 대학 영문과를 2해인가 다니다가 그만두었다고 한다. 박스를 뜯는다. 캐릭터 상품 쇼핑몰에서 구입한 할로윈 파티 의상들이다. 박스에는 엘프 공주, 슈퍼맨, 파워레인저, 핑크 프린세스 의상과 액세서리 등 속이 차곡차곡 담겨 있다. 여자애들 것은 단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 공주 의상이 많다. 그는 할로윈 파티에 좀 더 다양한 캐릭터들이 참가했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러나 해골이나 해적, 저승사자, 호박마녀 캐릭터를 지원하는 아이는 없었다. 할 수 없이 게리는 몇몇 아이들에게 캐릭터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름대로 고분고분하고 무난한 아이들을 골랐다. 마지막으로 저승사자만 남았을 때 학부형들에게서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아 뺐다. 게리 선생님, 이건 애들한테 선택권을 줄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머니들 의견이 좌우하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낼 걸 그랬어. 집에 있던 의상이 있다고 취소해달라는 학부모도 여럿 있었다고요. 어찌나 극성인지 원. 미애는 자신이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달라는 듯 시종 쫑쫑거렸다. 결국 해골 의상과 호박마녀 의상은 게리와 미애가 하나씩 맡기로 했다. 지금 미애는 학부모와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아 수강료를 설명하는 중이다. 작성할 게 많네요. 어머니, 미리 양해를 드리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카드 수납 안 돼요. 현금 영수증 발급 때 힘들고요. 원어민 선생님들 편의를 봐주다 보니 그렇네요. 다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권 아닌 다음에는 원어민 강사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강사들 중에서는 학생 비자로 와서 워킹 퍼미션 없는 분도 계시거든요. 원어민 강사들의 편의를 봐주느라 카드 수납을 거부한다는 말은 생짜 거짓이다. 학원 광고 전단에는 원어민 강사가 4명이나 올라있지만 실제로는 게리하고 야간 중등부 타임을 뛰는 스텔라 둘뿐이다. 다른 2사람은 이미 귀국한 전임들로 학원에서는 무단으로 계속 홍보에 쓰고 있다. 23살 난 호주 출신의 스텔라는 전임들처럼 인근 신학대학의 유학생이다. 게리는 등록이 안 된 강사지만 스텔라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를 통해 정식으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 일하고 있다. 게리는 외투를 걸친다. 게리 선생님, 퇴근하시게요? Yes. I'm taking off. Take care. 하이. 어머니도 팀 동료처럼 손을 번쩍 들어 흔든다. 학원은 아파트 단지를 낀 상가에 있다. 아직 상가가 다 조성되지 않아서 썰렁했지만 그래도 이 골목에 입주한 학원이 5개도 넘는다. 오피스텔을 얻어 그룹 과외하는 사람들까지 치면 이곳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모른다. 골목은 어디를 가나 공사장이다. 이곳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 누구든 새 집에 살게 된다. 게리는 지하에 교회가 있고 1층에 치킨집이 있으며 2층에 게임방이 있는 건물 3층 원룸에 새들어 산다. 이 도시는 매일 공사 중이고 매일 건물에 올라가네. 참 신기해. 여기 흐르는 이 하천도 인공하천이라네. 게리는 이 인공도시가 편하다.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낯설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민들에게는 열패감과 자부심이 공존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도시를 서울처럼 가꾸고 싶어한다. 시민들은 아파트 시세 높고 교육 여건 좋은 이곳을 서슴없이 이 도시의 강남이라 부른다. 다소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도시가 나날이 규모를 갖추고 기능을 찾아가는 건 분명하다.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도 종종 눈에 띈다.
여긴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사나 봐. 근데 지난 여름에 자주 봤던 그 부부는 요즘 더 안 보이네. 남편은 한국인이고 아내는 필리핀에서 온 것 같던데. 그때 배가 많이 불렀으니까 지금쯤 애를 낳았을 거야. 그들 부부를 처음 본 것은 기말고사 기간이었으니까 아마 7월 초쯤이었을 것이다. 게리가 농구장 근처의 벤치에 앉아 있을 때 이들 부부도 옆자리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었다. 저 건물에는 말이야, 교회가 들어올 거야. 아니에요. 레스토랑 들어설 거야. 교회가 들어온다니까. 아니야. 맞은편에 신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구만. 뭐 하긴 저 건물은 꽤나 공을 들이네. 나도 저 건물이 뭐가 될지 궁금했는데. 교회가 맞다니까. 아니야. 레스토랑 맞아. 좋아. 그럼 내기해. 좋아요. 내기 해요. 10만 원 빵이다. 오빠, 저번에도 내 돈 안 줬어. 현실적으로 해. 2만 원 빵. 좋아. 2만 원 빵. 그 건물은 추석 바로 전에 오픈했다. 사진관이었다. 그 뒤로 게리는 아직 부부를 보지 못했다. 아마 그 사이 아내가 몸을 풀었는지도 모른다. 잠시 그들 사이에 태어날 아이의 운명에 대해 생각해본다. 게리는 어린 시절 우울해하던 아이였다. 그의 외모는 특이했다. 유난히 하얀 피부에 곱슬머리는 누르스름했다. 야, 저기 양키 간다, 양키. 양키라니, 양키 아니야. 눈동자도 갈색이고 고양이 눈처럼 생겼잖아. 양키 맞아. 양키 아니야. 딕이야. 야, 우리 형이 그러는데 제 얼굴이 아랍 사람이나 남미 쪽 사람 같대. 그래? 우리 옆집 아저씨는 쟤 보고 동남아 사람 같다던데? 야! 너네 부모님 확실하냐? 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그는 걸을 때도 늘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 외쳤다. 날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제발 날 좀 쳐다보지 마. 그의 외모가 딱히 어느 종족을 닮았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다. 다국적인 외모인 셈이었는데 확실한 것은 오리지널 한국인처럼 생기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리는 농사를 짓는 전형적인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다. 어머니가 못 만날 사람을 만나서 낳은 것도 아니었다. 근처에 미군 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도회지를 나가본 적도 없었다. 그렇다고 외국인이 관광을 오는 고장도 아니었다. 그런데도 어린 시절 게리는 꽤나 집요하게 어머니를 괴롭혔다. 엄마, 야가 와 또 나를 못 까먹네.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니까. 몇 번을 얘기했어. 니는 내 자식이 맞다칼. 그런데 왜? 난 왜 이렇게 외국 사람처럼 생겼냐고. 분명히 출생의 비밀 같은 게 있을 거야. 사실대로 얘기해줘. 예? 아이고, 네가 아주 애미를 볶아먹는구나. 어머니, 제발. 아가, 엄마가 무슨 숭한 짓을 했겠냐. 그런다고 우리가 널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겠냐. 분명히 니는 너가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루 저녁에 맹근 찰난 내 새끼다. 니 텔레비전 보작시면 큰 상 받는 사람들 있지야. 큰 상? 무슨 상? 뭐시냐, 노벨상이라는 거 말이요. 그거 받는 사람들 다 니 안 닮았더나. 두고 봐야 니는 틀림없이 큰 힘을 될 걸게. 그래도 소용없었다. 얼굴이 좀 못나도 좋으니 남들처럼만 보였으면 싶었다. 머리만이라도 검게 염색을 해달라고 조른 적이 있었다. 중학생이 돼서는 시력이 좋은데도 안경을 썼다. 그는 머리가 좀 굵어서는 족보를 뒤적이고 조상들의 내력을 캐보기도 했다.
고등학교에 막 입학했을 때였다. 국사과목 교사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다. 키가 훤칠한 그는 젊어서 한때 정치가의 꿈을 키운 사람이기도 했다. 그때가 대학생들이 총리의 얼굴에 달걀을 투척하고 밀가루를 뿌린 사건이 한창 시끄럽던 때라 교사는 삼강오륜과 빨갱이 운운하며 열변을 토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교과서를 읽으라고 지목받은 학생이 게리였다. 자, 오늘 12쪽이가 누가 읽노? 보자, 오늘 3월 9일이니까 39번. 예? 게리는 교과서를 읽을 수가 없었다. 다른 게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로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문장이 버티고 있었다. 야, 왜? 빨리 읽어. 39번 왜 안 읽노? 빨리 읽어라, 가이. 뭐해? 빨리 읽어. 자식이 바랑이가. 야, 이 바랑 맞지 이거? 아니. 와, 니도 내한테 꼰대라고 달걀 던지고 싶나? 아니요. 이놈마 봐라, 이 머리통 찌지 갖고 너리끼리 하니 물들이고 이거. 니가 압구정 구정문이가 이 페라먹을 학교가 있다는데 입학할 때 와 못 걸레내나 이게. 어이 자식이. 회초리가 한 번 날아들더니 탄력을 받은 듯 대중없이 온몸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교무실까지 끌려가서 슬리퍼로 머리를 맞아가며 반성문을 써야 했다. 반성문을 읽고 난 선생은 담배 한 개비를 빼물었다. 니 혼혈이라고 와 진작에 말 안 했노? 응? 니 같은 아는 더 독심 먹고 잘해왔을 거 아이가. 남들보다 진한 애국심을 갖고 살란 말이다. 민족은 피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요 가슴에, 응? 가슴에 있는 게라. 우리 민족이 원래 통의 큰 민족 아이가. 네가 똑바로 살면은 다 보듬어 줄 기다. 우리 민족이 449번이나 침략을 받았으니 또 틈바구니에서 태어난 아이는 얼마나 많았겠노? 어? 남의 새끼들 다 받아서 결국에는 용광로맹이로 녹여낸 게 우리 민족 아이가. 그러고 오늘 네 미워서 그렇게만 마음먹지 마라이. 니한테 민족의 혼을 심어줬다. 이래 생각해라. 응? 자, 힘내라 이 자식아. 국사 선생의 훈계는 게리에게 확실히 교훈이 됐다. 그는 차라리 자신을 혼혈이라고 생각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자신이 미국계 혼혈이라고 믿기로 했다. 다른 과목은 몰라도 그는 영어를 죽어라 팠다. 그는 막연히 자신이 언젠가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게 될 것 같았다. 뒤에는 가고쯤으로 뭔가가 빠져있다는 공허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한동안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문득 지난 텔레비전을 보다가 깨달았다. 불우함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으로 불행한 건 아니었다.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이 아닌 게 원망스러웠다. 어느 날 게리는 우연히 영업한 시사 잡지에서 한 혼혈인의 기막힌 사연을 접하게 됐다. 혼혈인의 기막힌 사연이라고? 네. 백인계 미국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는 100일이 되기도 전에 외가에 맡겨져 자랐다. 호적상으로 외할아버지가 아버지였고 외할머니가 어머니였다. 63세의 아버지와 61세의 어머니가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사춘기가 되자 자신이 태어나지 말아야 할 운명의 아기로 태어난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껏 내내 어깨를 옹성거리고 있던 그는 벌떡 일어났다. 키가 다른 애들보다 한 자는 더 컸다. 그는 조금이라도 자신을 놀리는 애들이 있으면 주먹으로 응징했다. 주먹에 자학이 깃들자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러자 없던 친구들이 생겼다.
다들 노는 애들이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을 낙동강 오리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팔이나 꼬이는 걸레가 된 것 같았다. 그는 친구가 없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게 아니었다. 자신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아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가출하려고 일어선 아이처럼 중학교 교문을 나서서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의 막장을 전전하다가 이태원의 클럽까지 굴러갔을 무렵 그는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봐, 넌 엄마를 찾을 수 없어. 왜? 왜 찾을 수 없어? 뱃속에 있는 동안 넌 어머니의 희망이었어. 이 지긋지긋한 기지촌에서 벗어나서 미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 그러니까 더더욱 엄마를 찾아야지. 왜 찾을 수 없다는 거야? 새 삶을 살고 있을 네 엄마에게 꼭 폭탄이 돼야겠어. 내가 왜 폭탄이야? 우리는 말이야, 너와 나 같은 혼혈인들은 가족에게도 이 사회에게도 결코 눈에 띄어서는 안 될 투명 인간들이거든. 그 말을 듣고 그는 동대문까지 걸어가서 허름한 비뇨기과에서 단종 수술을 받았다. 1982년 레이건 정부가 혼혈인 특별이민법을 제정하여 아메라시안들을 받아들이자 그는 어머니가 끝내 가지 못한 땅, 아버지의 조국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1985년 펄벅재단의 도움을 받아 그는 미국으로 건너갔다. 1만 명의 아이들 중 5천 명이 자신처럼 미국으로 건너온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영주권은 주어졌으되 시민권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미국인도 아니고 한인도 아니었다. 여전히 막장 인생이었다. 그는 퀸즈 플러싱과 맨해튼 32번가의 그늘을 밟고 다니면서 한인들을 상대로 짝퉁 장사를 했다. 여러 번 단속에 걸려 경찰서를 들락거렸다. 미국 생활 14년 만에 그는 강제 출국을 당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버터를 바른 영어뿐이었다. 그는 더는 한국어를 쓰지 않았다. 아예 말을 안 하고 싶었다. 입을 여는 수밖에 없을 때는 영어로만 응대했다. 놀랍게도 다들 그를 뉴요커로 받아주었다. 그의 인생도 달라졌다.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그는 이런 생의 반전에 소름이 끼쳤다. 그의 이름은 게리 워크 존슨이었다. 게리 워크 존슨. 그래, 지금부터 내 이름은 게리 워크 존슨이야. 게리 존슨의 인생이 통째로 그의 몸에 들어와 꽉 차는 느낌이었다. 그는 우상이자 그 자신이었다. 어차피 인생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베끼는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건 거짓 같았다. 게리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이 거추장스럽지 않았다. 불신검문을 당해도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눅들고 불쾌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게리는 대학 1학년을 마치기 전 늦가을에 징집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다. 그는 지방 병무청을 찾아갔다. 민원실에 군복 입은 육해공 병사계들이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토스를 하듯 선병 1과에서 2과로 다시 징병 1과에서 2과로 보냈다. 그 사이 민원실이 소란스러워졌고 마침내 미색 점퍼를 걸친 40대의 허술하게 생긴 공무원이 손짓했다. 저기 외국분? 이리 오세요. 저 말인가요? 아, 예. 그게 저 외국인은 처음이라
야, 혼혈인 것 같은데 병역 복무 면제 신청서 받아야지. 아, 예. 여기 서류가 있네. 저기요. 예. 병역 복무 면제 신청서거든요. 거기 나온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상담을 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여기 나온 대로 작성하면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병역 면제 대상자가 쭉 나오잖아요. 예? 1번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2번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3번 고아나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예?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에 가해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혼혈인 안에 체크하시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봐. 예. 근데 올해 우리 관할 신검 대상자 중에 혼혈 사유로 분리된 지원자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그래? 이상하구만. 혹시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 등본 사본 가져왔습니까? 예. 주민등록 등본. 예. 어디 보자. 김다로 오판심 친부모 아닌가요? 맞는데요. 제 아버지 어머니이십니다. 그러면은 양친 중에 어느 한 분이 혼혈이구만요. 예? 아닌데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뭘 좀 상의를 드린다고. 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항목이요. 왜 혼혈이는 군대 못 갑니까? 그거야. 법이 그러니까요. 예? 이 얼굴 생긴 다른 사람이 군대를 가면은 뭐 왕따나 따돌림 같은 거 안 당하겠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면제를 받았으면 싶어서요. 아니 왜 자꾸 말을 되풀이하게 해요. 못 간다니까 그러네. 여기 예? 쉬어 있잖아요. 여기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예? 그렇긴 한데요. 사실 저는 명백히 한국인 부모한테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저씨도 보셔서 알겠지만 생긴 건 이렇게 명백히 혼혈인이라 이거죠. 정말 그러네. 하지만 자네가 혼혈인가? 아닌가? 외모는 보다시피 맞습니다만 실제로는. 실제로 아니면은 가야지 군대. 게리는 전방부대에서 병장 전역한 후 예비군을 거쳐 지금은 대한민국 민방위 대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그는 개천을 따라 오피스텔 단지 쪽으로 걸었다. 지는 해가 강둑 억새꽃 위로 부서진다. 허공에는 고추 잠자리들이 분주하다. 햇빛은 잠자리의 그 엷은 날개 위에도 얹힌다. 그는 맹맥한 기분에 젖어든다. 진짜 게리 존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아마 그 사람도 많이 늙었겠지. 어쩌면 늙은 한국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을지도 모르고. 누구야? 원장이잖아. 아직 멀었어. 빨리 와. 사진관 앞에서 그는 필리핀 아내와 그의 남편을 만난다. 그들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관을 배경으로 선 아내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안고 있다. 탄생 50일 기념사진 쿠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왔을까. 그러고 보니 이들 부부는 옷단장에도 꽤나 신경을 쓴 것 같다. 아기를 보자 게리는 뭔가 내기에 이긴 사람처럼 가슴이 뛴다. 사진 카메라 포토 땡큐? 예? 그 사진 카메라 사진 찍어달라고요? 예. 우리말 잘하시네. 두 분 그쪽으로 서세요. 예. 이쪽으로 서잖아. 웃어. 김치.
자, 찍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아이고, 고맙습니다. 땡큐. 저 그쪽으로 예. 코스모스 앞에서 한 번 더 찍어드릴게요. 보기가 좋아서요. 네. 오빠, 이쪽으로 써요. 자, 찍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가 예쁘네요. 예. 태어나고 첫 외출이랍니다. 어우, 예쁘네요. 귀여워요. 어머니 쪽을 닮아 가무스레하고 또랑또랑한 아기가 잠들어 있다. 게리는 두 부부를 향해 친근하게 웃어준다. 그는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 이 도시가 아주 마음에 들어. 소나무 숲을 가로지르며 그는 이 도시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중얼거린다. 훗날 저 아이는 길 잃은 아이처럼 다리 위에 우울하게 서 있을지 모른다. 그때는 저 다리도 웬만큼 낡아 있겠지. 그때까지 이 도시에 머무를 수 있다면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게리 존슨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다. 원장은 언제나처럼 숲 뒤편에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다. 게리는 멀리서부터 뛰어온 듯 달려갔다. 전성태 작가의 이미테이션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 작품의 저자이신 전성태 작가 직접 전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미테이션 함께 들어봤습니다. 근데 다들 이 제목에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먼저 이 작품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그 배경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평소에 그 민족주의 문제 같은 데 관심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 어느 날 아마 언론이었던 것 같아요. 신문에서 그 한국에서 태어난 한 혼혈인이 힘들게 지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쪽에서도 정착을 못하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와요. 네. 근데 이번에 왔을 때는 좀 이제 처지가 좀 달라져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잘 대해주고는 그런 이상한 체험을 하게 돼서 이제 나름대로 국적이 이제 세탁된 거에 이제 사람들이 반응한 건데요. 그 기사를 보고 굉장히 아이러니 같은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로 아마 써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미테이션 가방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 또 이미테이션 도시 나오고 게리 인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미테이션 인생이잖아요. 네. 그리고 참 넓은 의미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미테이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새롭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사실 우리도 그 어떤 그 정체성을 가진 존재인지 정확히 모르고 살잖아요. 네. 타인들이 이제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미지를 또 자신의 모습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맞는 인간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인생이 좀 가짜 같은 자기 모습을 진짜 모습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갈등하고 힘겹게 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그리고 좀 현대로 갈수록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좀 모방을 하게 되고요. 남들에게서 좀 뭔가 선망의 대상이 되어져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따라하고 있고 그들의 삶을 좀 비슷하게 쫓아가려는 그런 모습들도 좀 제 스스로에게도 가끔 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러는데요. 뭐. 그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요즘 같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라면요. 근데 저는 전성태 작가님이 직접 뵌 적은 없지만요. 한 인터뷰 기사에서 그 작가님의 외모도 이국적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어떠세요? 직접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예, 글쎄, 다양한 것 같아요. 저를 보면은 좀 이국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어디 특정한, 어느 지역 외모라기보다, 사람들에 따라서 느낌이 좀씩 다르나 봐요. 근데 어쨌든, 한국인이라는 말은 많이 못 들어봤고, 다국적 외모라고 할까요?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참 어필하기 좋은 그런 외모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주로 어떤 그 나라 쪽이랑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예전에는 이제 라틴계 쪽 외모라는 말도 들었고, 동유럽 쪽 외모라는 말도 좀 들었고. 와, 그러면 굉장히 멋지실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궁금해집니다. 아마 지금 청취자분들도 어떻게 생기셨을까 전성태 작가님께서는 하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선수 쳐서 사람들한테 원래 어머님이 루마니아 쪽 분이셔 이렇게 말하면 또 속는 분도 있어요. 저를. 정말요? 근데 사실은 아니신 거고. 예. 그런데 그만큼 이국적인 외모를 갖고 계시군요. 예. 그러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국적이시라면 이 작품 속에 게리가 외모 때문에 이제 쭉 고민을 했듯이 어느 정도 자전적인 경험담도 좀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글 쓰면서 이제 게리가 느끼는 세세한 마음의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 경험에 좀 기댄 게 많았고요. 일테면 사람 눈을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 못 보는 그 게리의 버릇 같은 거. 네, 그래요. 이전에 소개해서 다시 만난 그 여자분과도 그렇게 해서 깨진 내용이 나오긴 하잖아요. 예. 제가 좀 자라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람을 만나면은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게 한동안 됐고 요즘에는 많이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혹시 이전에 대학교 생활을 하실 때 소개받은 여자분과의 그런 아픈 경험이 그대로 녹아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더러 좀 세심한 분들이 그렇게 말을 왜 이야기할 때 안 보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그게 또 상처가 되죠.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 이미테이션 함께 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참 자라서 외모 때문에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은 글쎄요, 아직은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제가 이게 다룬 이야기가 제가 아주 새롭게 쓴 게 아니고 이미 사회적으로는 이제 많이 담론이 되어 있고 또 그만큼 담론이 된 이유가 이제 이미 논의가 되고 이게 나름대로 사회 문제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우리 내부의 어떤 편견이 좀 견고하고 또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훈련이 많이 안 된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 길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많이 개선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단 10년, 20년 전만 해도 참 그런 벽이 굉장히 두텁고 높았는데
그 사이 또 많이 허물어졌잖아요. 앞으로 더 빠른 예. 속도로 허물어질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전성대 작가께서는 지금까지 남북한의 이념을 다룬 작품, 대표적으로 목란식당도 있고 또 국경을 넘는 일, 또 사회성 짙은 작품을 많이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역사책만 그 시대의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 소설은 정말 예술적인 관찰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에게 많이 생각하게 하는 작품 많이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전화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미테이션의 전성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독서하기 좋은 계절 하면 흔히들 가을을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죠. 위례학에는 독서, 이 책을 읽기에 좋은 3가지의 여가, 독서 3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언제 독서하기가 좋은가 하면 첫째는 겨울, 둘째는 밤, 셋째가 비가 내릴 때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언제 책을 읽으시는지요? 지금까지 전성태 작가의 이미테이션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